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총리까지 지냈는데 자리 욕심이 뭐가 그리 있겠느냐며 대구 발전을 위해 결심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을 향해 참패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보수 지지층으로 알려진 70대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한 30년 동안 그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분명히 네 찍겠다고 들어갔는데 찍고 보니 그 당시 뭐 몇 번이더라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이번에는 나오지 않기를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의 장기 독점 구도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꼭 이기고 돌아와달라 응원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만선의 꿈을 안고 경북에서 무박 2일을 보냈는데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당대표가 이렇게 영덕군에 와서 민생을 살피는 것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진정책이라고 무섭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남에 총력을 쏟는 민주당,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지만 국힘 후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홍길동의 심정을 앓고 있다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흰색 점퍼를 입고 독자 유세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아직 빵 사세요, 빵! 빵! 안녕하세요. 빵 사면 이진숙. 네, 빵! 빵 축제할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대구 컷오프 갈등 속 빈칸한 김부겸 전 총리. 보수의 심장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예고한 대로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2014년 출마 후 12년 만의 재도전입니다.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합니다. 대구 시민들을 표 찍어주는 기계점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을 한 번 더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다니면서 빨간 점퍼를 입은 분들이 넙죽넙죽 큰절을 하고 다닐 겁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에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네, 대구 유권자들을 향해서 대구가 국민의힘을 이번에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대구 시민들에게 이번에는 좀 다르게 들릴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뭐 국민의힘 공천 잡음도 있고 그래서요. 뭐 공천 잡음 수준이 아니죠. 예. 윤석열 내란부터 해서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스스로 이제 자멸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는 없다. 그리고 이른바 이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새로운 보수를 재건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보수적인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꼭 국민의힘을 통해서 보수를 재건하고 보수적 가치를 구현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까지 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평소에 보여온 소신이라는 것이 중도 실용, 때로는 보수 온건한 그런 입장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부겸 총리가 대구의 보수적인 정치 색채를 대변하는 인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히려 그렇다. 김기웅 의원님, 상대당에서는 오늘 김부겸 전 총리의 이 발언 물론 뭐 선거 전략적으로를 떠나서 좀 뼈아프게 들리는 대목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죠. 모든 게 이제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부겸 전 총리의 어떤 등판이 저희에게는 있어서 일종의 매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결집하고 저희가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에 처음 도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2016년도에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 장관 하고요. 총리까지 했습니다. 그때 왜 총리가 되고 행안부 장관이 됐겠습니까?
대구에서 미뤄졌기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대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대구의 민심이 미뤄졌는데 어떤 성과를 냈는지,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넘버 2라고 불리는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5년 얼마나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라는 그 민심을 본인이 정치하는 데 일종의 이미지로 좀 사용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정계 은퇴를 한다고 해놓고 대구에 가서 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양평에서 사시다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공학적으로, 선거 공학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보시니까 조금 도전을 한 것 같은데, 대구의 민심이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진짜 민심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폭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국민의힘 하기 나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행안부 장관 총리까지 지냈는데 대구를 위해 뭐 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하거든요. 장현주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오늘 메시지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국민의힘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결국 이른바 회초리론, 이게 메시지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축에는 본인이 대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 일꾼이다라는 일꾼론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오늘 출마 선언을 한 대구의 그 장소를 보면 좀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28 그 기념 중앙공원이었거든요. 이 장소가 의미하는 부분이 사실 김부겸 전 총리가 행안부 장관에 재임하던 시절에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는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김부겸 전 총리가 장관으로 재직 시절에 국가기념일이 됐다는 것, 이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보수를 제대로 보수답게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대구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 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본인이 지금 집권 여당의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시에도 이루었던 그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아마 출마 선언 이후에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대구 시민들께서는 그래,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고 그리고 진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김부겸 전 총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김기웅 의원 말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반론을 제기해 본다면 그동안 뭐 민선 8번 다 보수 계열 정당에서 대구시장이 나왔고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죠. 뭐 무소속 처음에 초기 민선 시장이 무소속이었다가 나중에 한나라당으로 복당했고요. 그럼 다 한나라당 뭐 보수 계열이 정치 대구를 해왔는데 발전 안 했으면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희는 뭐 했냐라고 반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유권자들의 어떤 준엄한 심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작대기만 꽂아서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만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예 새롭게 나를 밀면 이걸 해주겠다가 아니라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레파토리로 대구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저는 진짜 보수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진보라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선거에 이겼습니다. 하지만 본인 재판 관련해서 재판 중지를 넘어서 아예 재판을 삭제하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그거를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전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한 말씀, 쓴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의 비명 행사나 친명 횡재 그 어떤 공천 과정이나 그 이후에 과연 본인의 어떤 진심, 본인의 쓴소리를 과연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가요 출마 선언 하루 전인 어제요 6년 전의 모습과 함께 그날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뭔가 과거의 영상으로 왜 출마하는지를 표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적어도 제가 처음 정치할 때의 꿈, 내가 인격을 형성하고 키워왔던 이 도시, 이 대구와 경북이라는 내가 이 끊을 수 없는 이 도시의 아픈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계속할 것이다. 그 약속을 드립니다. 네, 2020년 대구에서 총선 낙선하고 나서 캠프 해단식에서 했던 그 발언입니다. 박지영 의원님, 저렇게 뭔가 이번에 출마 명분도 어떻게 보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험지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도전을 많이 해왔으니까요. 저희가 뭐 진영을 갈라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이 김부겸 총리 관해서는 뭐 요상한 우리가 뭐 이재명 대통령까지 얽어가지고 이렇게 비판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군포에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계실 분이에요. 근데 군포에서 삼선했다고 자기 고향의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을 떠나서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부겸 총리가 총리 때 뭐 했느냐, 행안부 장관 때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 하려면요. 국민의힘 30년 지방자치단체장 하면서 뭐 했어요? 전국 GRDP 지역 총생산이 대구가 꼴찌예요. 그건 단체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정치 구조가 집행부와 의회 구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은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따다 주고 국책 사업을 갖다 주더라도 단체장이 소화하지 못하면 지역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김부겸 총리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 나이에 지금 시장을 나가서 대구를 일으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년 전과 비교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은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뭐 초창기에 진보적 색채가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중도 보수까지 포괄을 하겠다라는 그런 폭넓은 포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부겸 총리가 마음껏 이렇게 보수의 아성이라고 있는 대구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으로 제대로 돕겠다라는 자세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총리를 한번 뽑음으로써 이 30년 GRDP 꼴찌 대구에서 한번 벗어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김 전 총리를 1대1로 만났을 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했죠.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다. 김동훈 의원님, 지금 여당 프리미엄도 지원하겠다라고 정 대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텃밭 사수 비상이 걸렸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상은 뭐 분명한 비상이죠. 무엇이든 다 해드림, 나는 센터장을 자임을 한다.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다 지원하겠다.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그리고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시장을 가서 접수를 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당근이 있어야 되니까 뭐든지 다 해주겠다. 뭐 이 저희들로서는 저 이상의 엄청난 핵폭탄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 다 이거를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아마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구의 수건 사업이고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강조가 됐던 인공지능과 로봇 수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뭐 20년 묵은 그 수건 사업이죠. 군공항 이전 문제도 풀어주겠다 하는 얘기고요. 무엇보다 가장 최근에 나온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에 관련해서 전남 광주와 똑같이 20조 원 그 특혜 지원 예산을 통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3가지니까요. 이것들이 대구 시민들의 아마 눈과 귀를 분명히 자극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다는 게 비단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 국민의힘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숭고하다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부겸 그 후보가 지금 현재 그 지지율 그리고 1대1 대결에서 모든 후보들을 다 이긴다라고 하는 지난주 발표는 아마 오늘이 최고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올까 말까라고 하는 관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후보로서의 어떤 팩트가 됐다. 주가로 얘기하면은 선반영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부터의 여론 그 흐름에서 아마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는 매우 힘들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예측도 해보기 때문에요. 대구의 심장을 둘러싼 그 이 쟁패전은 역시 51대 49로 6월 3일 날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컷오프된 전 예비 후보까지 합쳐서 누구와 붙어도 1대1 가상 대결에서 모두 승리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훈 의원은 아마 이게 정점일 것이다. 이후로는 이게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장현주 의원께 좀 들어볼까요? 이벤트 효과가 끝났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 양자 대결 상승 지금 보이는 이런 결과 민주당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김부겸 전 총리의 돌풍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메시지가 또 지역 주민들께 또렷이 갔고 그동안은 출마를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 뭐 이러다가 지금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지금 지역 그 어떤 민심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출마 선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일꾼으로서 또 상징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선언도 했고 그리고 오늘은 보수의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 의지와 그리고 대구에 대한 진정성을 또 표현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고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어떤 그 대구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내놓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김부겸 전 총리의 기세가 계속 불을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러면 상대당 국민의힘은 현재 텃밭인 대구시장 선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느냐? 그런데 조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말에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예비 후보에서 컷오프가 됐죠. 그런데 대구시장 예비 후보 이진숙이라는 어깨띠를 메고 프로야구 개막했잖아요. 이 야구장 앞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행보를 가졌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인정할 수 없다? 또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흰색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무소속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요. 띠는 흰색이네요. 홈팀 같은 경우는 짙은 색이 아니라 흰색 계통의 유니폼을 저는 입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의 그 홈팀 옷인 좀 하얀색 계통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과는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우선적으로는 내가 대구시장에서 컷오프 됐지만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재보궐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지사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재보궐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대구에서 내가 선거운동했고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구에서 재보궐을 받기 원하는 거를 보이는데요. 만약에 경기도나 다른 쪽으로 험지 출마를 요구했을 때 네. 내가 이거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없다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줌으로써 다음에 나한테 올 카드는 대구 지역의 재보궐 정도 지역에 당에서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까 예. 그런 걸 바라면서 저는 일련의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영 의원께서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저 행보 하얀 띠를 두르고 여전히 대구시장 예비 후보라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해석하세요?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뭐 당이 붕괴돼 가지고 거의 당나라당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돼 있으면은 저거 띠 메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비 후보가 정당 입장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예비 후보 저거 띠를 매지 못하도록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저분 아직도 그러면 시장 나올 수 있는가? 좀 국민의힘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본인이 대구의 홍길동의 마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나쁜 탕관올이 누굽니까? 공천을 제대로 안 한 국민의힘 지도부입니까? 앞뒤 안 맞는 이야기 하시면서 시민들 만나서 현혹시키지 마시고 국회의원 나가시려면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하시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 절차를 제대로 갖춰주는 게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모습 자체가 대구 유권자들에겐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당이 제대로 지금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김동원 의원님, 그리고 네. 오랜만에 이 원로 정치인 이인재 전 의원, 뭐 네. 불사조, 뭐 피닉스 합쳐서 피닉제라는 별명도 한때 붙었는데 이인재 전 의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관위를 이렇게 장수의 목을 쳐버렸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미 컷오프 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컷오프가 무효가 돼야 도움이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인재 전 의원의 저 얘기는 아무리 봐도 원칙이 없는 것 같다. 대구 원칙이 다르고 충북 원칙도 다르고 이른바 서울시, 부산시 이게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고 식으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제가 그 메시지를 쭉 읽어보니까. 그러고 분명한 것은 뭐 한두 개는 또 2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서가는 후보를 컷오프를 한다 하면은 그만한 상응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구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더 높은 곳에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퉁치는 거 이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 따끔한 지적이었는데 바로 이인재 전 의원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대구시장마저 김부겸 전 총리 즉 민주당에 뺏기는 거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고언에 저는 가깝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오늘 뭐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충북지사 이른바 전국적인 화제를 그 몰고 왔던 그 컷오프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민주당에 헌납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JTBC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바로 이 충북지사 지금 현재 김영환 지사가 컷오프가 됐고 예. 나머지 두 후보가 공천 철회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후보가 윤곽근 후보와 김수민 후보인데요. 예. 지금 현재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그 팩트가 또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현재 충북에 3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을 차출 내지는 추대를 할 그럴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도 수긍을 했고요. 뭐 글쎄요. 어차피 이제 하루 이틀 되면 공개가 될 상황입니다만은 바로 충주의 이종배 의원을 이 추대를 차출을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움직임들이 그대로 민주당의 충북지사 이 대구시장을 헌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당 차원에서의 어떤 고육지책 이것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드립니다. 뭐 한 가지 곁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당이 분개가 되고 있다, 당나라 군대 같다라고 하는 좀 전에 얘기는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과한 얘기다. 분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어차피 선거라는 게 또 역전승이라든가 이 뒷힘 발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당 자체가 지금 붕괴됐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사실 충북지사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뭐 줄 사퇴를 했다라는 뭐 기사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윤곽근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전 충북 정무부지사였는데 여기에 이종배 충주시죠? 충주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인 충주의 현역 의원입니다. 이종배 현역 의원을 공관위가 픽해서 예. 모셔올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세 사람을 경선을 붙이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단독으로 그렇게 해야 지금 불씨를 더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걸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전략 공천이라는 게요. 이른바 이제 동아시아적 정치 후진 현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한국, 대만에만 있는 현상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3명인데 그 사람을 제쳐놓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공천하는데 이게 형식 논리로서 민주적으로 말이 됩니까?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퇴시키고 누구를 다시 집어넣고 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 1등, 2등 하던 사람을 날리고 3, 4, 5등을 데리고 여론조사를 한다. 예.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 시킨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을 보상심리로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건 비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큼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 하는 행태가 그런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판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지사로 후보로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김동원 의원이 밝혀주셨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대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한 이슈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죠. 주호영 의원 어떤 준비를 앞두고 있을지 먼저 주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교토 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조차도 굴을 3개 파서 대비한다는데 정치인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선 절차 전체를 정지하는 가처분이 또 가능합니다. 제발 법원이 결정하면 따라야지 잔꾀를 부리지 마라. 네네. 그런 말을 미리 드리고 싶네요. 지금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가 관심이 쏠리는 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다시 경선으로 복귀하겠지만 주호영 의원이요.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소속으로 출마하고 그러면 수성갑이 비면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러면 흰잠바 연대가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때문에 주목이 됩니다. 장윤주 의원님, 법원의 결정 아직 안 나왔는데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예. 아마 이번 주 초반에는 뭐 관련된 서류를 한 번 더 받고 아마 뭐 화요일, 수요일 정도면은 빠르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법원에서 정당의 어떤 공천 과정이라든지 뭐 경선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당의 결정 자체가 절차적인 흠결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라고 한다면 개입을 해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지금 그냥 단순히 이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이 컷오프가 억울하다 취지를 넘어서서 정말 절차 위반이라든지 뭐 중대한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이 법원이 받아들여준다라고 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예. 다만 여기서 맹점은요. 만약에 절차 위반으로 가처분이 인용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절차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컷오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처분을 인용받더라도 또다시 컷오프가 될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주호영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컷오프 됐다라는 것을 되돌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호영 의원으로서는 아까 뭐 3개의 굴을 얘기했지만 적어도 1개의 굴,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깊이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구 유권자라면 참 빨리 뭐가 결정이 나야 뭘 마음을 정할 텐데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이슈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 보수가 참패를 했어요. 그냥 진 게 아니고 참패한 거거든요. 전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유는 이미 과거예요. 13년 만에 인터뷰에서 탄식을 내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현재 당 지도부 등 야당 리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게 야당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입니다. 1일 이 대여투쟁 메시지를 내겠다는 장동혁 대표.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하고 나선 건데요. 최근 우리 당은 왜 대표 중심으로 못 뭉치나라며 경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거의 진짜 공황 상태거든요. 식당에서 그 저녁을 먹으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고함을 치면서 한동훈 개 때문에 다 망했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참패, 망했다. 결과 분석은 동일한데 원인 진단은 다른 상황. 지방선거 65일 앞 국민의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지난 1월 2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이때 장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도 했습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역시 국민의힘을 향한 강한 질책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걸 인정해 보수가 참패를 했어요. 그냥 진 게 아니고 참패한 거거든요. 이유는 이미 과거예요. 참패 보수가 미래를 보고 나가야지 희망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보수 정권에서 했던 정책을 말을 꺼낸 것은 그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실천됐으면 좋겠어요. 네, 김기흥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질책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받아들여야죠. 예. 제가 볼 때는 2024년 총선에서 제가 18석으로 참패를 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그 잘못, 책임에 대해서 누가 먼저 내 탓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누구 탓 이렇게 손가락질한 게 가장 저희한테는 참패. 어떻게 보면 참패 이후에 제대로 반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터뷰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법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을 했습니다. 계엄을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파면됐죠. 그리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야당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 방향이 맞거든요. 그런데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게 누굴까요? 전 누구라고 말하기 싫습니다. 결국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사법의 영역에 대해서 믿고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재명 정부가 그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는 부분 제외하고는 오로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저희가 뭔가 보완책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특정 인물을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누가 과연 탄핵의 강을 못 건넌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그게 야당인가 정치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정치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야당에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죠. 지금 국민의힘이요. 박지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자성 촉구요. 보수가 패배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정통 보수가 없어져 버렸죠. 사실은 뭐 시장주의라든가 감세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에 시장주의 보수로서의 입장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87년 이후에 자칭 보수라고 하는 정권의 대통령 중에 감옥 안 간 사람은 YS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보수는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감옥 가지 않은 YS 대통령의 이 집권기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정권 운영 방식을 가지고 와서 다시 꺼내가지고 공부하고 그 길로 찾아가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실패한 대통령들의 호불호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보수를 제대로 재건하고 그 바탕 위에서 본인들의 생각이 반듯해야지 상대를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기준이 있어야 내 기준과 상대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비판한다. 이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스스로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뭐 상대 당이지만 건강한 의회 정치를 위한 어떤 조언이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장동혁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은 항상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화합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2, 3개월 뒤에 정치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야당에 있다는 식으로 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동우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 새해 덕담은 덕담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불과 지금 이제 3월 말 얼마 시간이 100일도 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고언의 그 수준이 상당히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증명을 하듯이 17, 18, 19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아마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가 그냥 밋밋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음은 아프지만 쓴소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한 그게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덕담이 아니라 이제 지금 나아갈 방향, 저는 지금 MB 대통령의 말 중에서 참 이 가슴이 아팠지만 들어야 할 게 수구보수, 이거는 정말 안 될 말이다. 이 자체가 퇴보다 하는 얘기를 저는 뭐 공감을 120%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중도 보수에서 가장 지켜야 할 가치, 이게 보통 자유, 공공선,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그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은 달라야 되고 내일은 또 오늘과 달라야 되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 바로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가슴은 아프지만 이거는 우리가 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뭐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그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 책임 있는 분들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분들의 대우각성을 촉구를 하는 것이고 이제 시간이 없다. 꼭 지방선거가
최대 목표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은 정말 갈 곳이 모르는 그런 보수의 수구보수가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또 더 나아가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약간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용기 있는 일이다. 예. 보수를 지향한다는 거 그거 상당히 용기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를 냈던 대통령으로서 이것은 여야 공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짚어준 그런 면에서 소중한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경 의원님 짧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주되게 하는 게 회초리를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분열되고 있는 상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관련돼서 기자가 현재 당 지도부나 당 밖에 있는 비주류 등 야당의 리더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 지도부가 누구예요? 당 밖에 있는 비주류는 누구예요? 그게 야당인가요?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야당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렇게 4분 의원되어 있는 지금의 국민의 당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대변인의 입장이 언론에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난 3달간의 양당의 2030 세대 젊은 층 지지율 변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파란색이죠. 딱 봐도 좀 상승세. 그리고 국민의힘은 빨간색입니다. 하락세입니다.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간격이 좀 벌어지는 것도 미세하지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응답 방식 ARS로 진행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요. 20대 지지율은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 약간 V자이죠. 30대 지지율은 빨간색 28.1까지 2월 넷째 주가 42.2%였는데 오늘 발표된 게 28.1로 뚝 떨어졌습니다. 30대가 이렇게 됐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현주 의원님. 네. 우선 2030 세대의 지지율 추이, 2030 세대를 캐스팅 보트라고 상정을 한다면 왜 이렇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30 젊은 세대들이 정치인을 판단할 때는 물론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예. 이념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책임감이 있나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에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당으로서의 어떠한 능력도 저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당연히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건강하게 견제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야당의 이슈들을 선점해서 그런 부분들을 끌고 나가고 또 민생도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들은 사실상 전략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라든지 효능감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2030 세대들에게 좀 실망감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국민들께 책임지는 자세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사실 장동혁 대표와 그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사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경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근본적인 사람은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책임지고 반성하고 내려놓고 쇄신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경로할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2030들의 마음에서 점점 국민의힘이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진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김기경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비례 오디션도 보고 했는데 젊은 층은 글쎄요 아직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원한 지지율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중동 사태가 많은 이슈로 좀 잡아먹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30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지지율이 덜하고 민주당이 좀 상승하는 이유는 주식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월에서 3월 정도의 어떤 추이를 보면 많이 오르는 게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민의힘 야당으로서의 스피커의 목소리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차분하게 우리가 20, 30대 목소리, 우리가 20, 30대가 같이 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을 25조 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25조 원을
법인세 세수 등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이재명 정부는 작년에 670조에서 728조로 50조 원을 늘렸습니다. 매년 110조씩 5년 동안 550조를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의 어떤 몫을 약탈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1,300조에서 이미 GDP 대비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떠나서 지금 현상 유지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가 쓴다고 했을 때 20, 30대가 이거를 적확하게 알게 됐을 때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건전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차분히 노력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분명 반등의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여겨지는 6070 고령층에서는 어떤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모두 이탈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프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리얼미터 60대가 왼쪽, 70대 이상이 오른쪽입니다. 한국갤럽입니다. 빨간색 25%로 떨어지는 양상이고 민주당은 49%로 올라가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7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31%까지 떨어졌고, 역시 역전이 된 게 1월에 역전이 된 게 보이네요. 다음 리얼미터도 보여주시죠. 보시면 60대도 31.3%, 70대 이상이 35.5%. 흔히 어르신들 중에서 보수 정당 지지가 높을 것이다라는 공식이 좀 깨진 것인가? 박진영 의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보수 정당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속 그 전제로 해석하면 되는군요. 네. 저는 아까 우리 김기영 대변인이 오랜만에 정말 좋은 비판을 하셨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비판 좀 해주세요. 실제로 이제 보수 정당은 이른바 상대적으로라는 표현을 쓸게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니까요.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가진 정당이 집권했을 때 확대 재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경고음을 내고 비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준다는 비판은 저는 민주당이 일부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판은 저는 의미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면 극우라는 표현 안 들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런 김기영 대변인 같은 저런 긍정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질릴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한국 사회에 통설은 아닙니다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20, 30대 진보가 아니면 꿈이 부족한 거고 나이 들어서도 진보이면 철이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가 과거의 통설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서 그런 거예요. 보편적인 보수다, 국민 대다수를 포괄하는 국민정당이라는 그런 하나의 자기 포지셔닝을 못 잡으니까 나이가 들든 젊든 간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저 정당은 지금 우리 국민들 정서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렇게 해서 지금 벗어나는 거예요. 김동원 의원님. 어르신 표심은 보수다. 공식이 좀 깨지고 있다고 보세요? 워낙 지금 국민의힘이 난맥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 수치를 보면은 이 60대, 70대는 이른바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다라는 말이 깨진 거 아니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저게 아주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실망한 분,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 청주에서 다니면은 가장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싸워요? 같은 편끼리 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싸울 때가 아닌데 내부에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서 도대체 왜 싸우는 건데요? 언제까지 싸울 건데요?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60대, 70대 저렇게 1월 말부터 역전 현상이 벌어질 때는 가장 당이 아주 그 분열 현상이 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내 지지를 할 마음이 없다라고 공중에 뜨거나 즉 중도층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지 철회할 그런 상황인데요. 저것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이 갈등을 치유를 하고 그야말로 각 후보들이 다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정해지고 이제 일로 매진을 하면은 그런 싸움 양상은 벌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은 이 치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즉 계속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그야말로 한국 고정 지지층의 근본적인 그런 그 궤도 수정이 아니고요. 아마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저 수치는 아마 재역전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 원인이 바로 그런 당 내분이라든가 60대, 70대의 어떤 이 생각 자체가 화난 분노이기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히는 다음 달부터는 아마 정상궤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확히 여야 패널 두 분끼리 이 수치를 보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요, 오늘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보수 대여투쟁 연대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보도거든요. 김기영 의원님, 실제 보수 대여투쟁 연대 논의가 있었습니까?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 막 다투다가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 법정 가서 우리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가름말을 타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예전에 정청래 대표가 공소를 중지하는 공소중지법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준비할 때 그 비서실장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재판을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소 취소의 밑자락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같이 맞서 싸워서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개인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를 떠나서 사법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야당으로서 어떤 분야에서 이 지점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짚고 싸워야겠다는 어떤 중지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 헌금 특검 관련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대여투쟁의 어떤 이런 상황이 저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전략적인 어떤 협력이 있을 어떤 단초를 제공할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쌓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장현주 의원 보시기엔 어떠세요? 오늘 장동혁, 이준석 두 사람이 만났다. 선거 연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대여 투쟁 회의였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만남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당연히 만날 수 있고 회동도 할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변화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함께해서 이준석 대표와 또 개혁신당에 도움될 일이 있을까라는 계산 당연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안팎에서조차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변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결국 장동혁 대표 선거 때 오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같이 뭔가 연대를 하거나 뭐 화합을 하거나 이럴 만한 계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도 뭐 큰 의미가 있거나 또는 큰 결과가 나오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예, 박지영 의원께 짧게 요것만 여쭤볼게요.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호남 출마를 시사했어요. 약간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러려고 공관위원장을 그렇게 참 난장판을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남에 출마하고 뭐 순천에서 국회의원 되고 이거는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다. 앞서 우리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에 지속적으로 출마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동이 본인이 공관위원장으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한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보상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리얼미터 2030 유권자 정당 지지율 그래프에서 잠시 오류가 있었는데요. 20대에서 45.1%보다 50.1%, 그러니까 이 점 위치가 다소 좀 표시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이게 지금 맞는 겁니다. 45.1과 50.1, 높이가 50.1이 높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수정해서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네 분과 토론 여기까지고요. 저는 15초쯤 후에 마수 토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마수 토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거 안주에 좋은 거잖아. 이게 3만 원. 이게 3만 원이야. 이거 지금 뜯어서 맛좀 볼 수 있어요? 네. 이거 400kg 해가지고. 몇 개 더. 몇 개 더. 한번 나중에 배워보실 텐데 상당히 맛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주자들, 시민들과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구인난인데요. 당을 위해 희생해달라.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 사람에게 또 한 번 선당 후사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되는 건 보수를 재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출마 안 한다. 몇 달째 완강한 그를 향한 국민의힘의 다급한 SOS.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경기지사 국민의힘 후보 구인난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요. 그런데 정작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보신 것처럼 출마 안 한다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직접 언론에 유승민과 접촉 중이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거든요. 다양한 채널로 접촉하고 있다라고 됐습니다. 김종혁 의원께서는 다양한 채널 어떻게 접촉하고 있다고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잘 모르는데요. 전혀. 예.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접촉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좀 뭐랄까 유승민 의원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유승민 의원 그동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배반했다면서 배신자 딱지를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딱지 붙여갖고 괴롭혔던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4년 전에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할 때도 그때도 잘라버렸고요.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먼저 유승민 의원한테 우리가 당신을 배신자라고 얘기했던 건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하다. 당 지도부가 그걸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그걸 비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배신자 딱지를 붙이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라든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배신자 하면서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민망한 얘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당 위에 희생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나가는 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불편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나가겠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약에 대한 준비, 또 실무적으로 선거 캠프도 마련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 사람들, 인력들을 다 모아야 되는 그런 선거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선거인데 저거를 갑자기 나가달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지나 험지로 내모는 그 모습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또 거꾸로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저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징성이 되게 큰데
1,400만 원을 책임지는 경기도 도지사 선거를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내보내도 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뭐 경기 남부와 북부와 어떤 생활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또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살다가 계속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좀 나가주세요 이런 모습이어서 결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탐탁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김부겸 전 총리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서울 그 중심부의 그 고급 식당에서 만나서 직접 이렇게 러브콜을 또 보냈잖아요.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장동혁 대표가 직접 식당에 딱 모셔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을. 근데 만나려고도 하지 않겠죠 아마? 근데 그게 무슨 뭐 아니, 그 무슨 아무리 최고급 식당에 모셔서 예. 식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건 본인의 명예의 문제잖아요. 본인의 손상당한 명예 그리고 그동안에 괴로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우리 당내에서 저는 정말 그 배신자 논 자체가 얼마나 이게 진짜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얘기입니까? 그 무슨 여기는 왕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왕입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누군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 누군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10여 년 넘게 괴롭혔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금 당의 방향을 바꿔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끈을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고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뭐 배신자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쭈면요. 김정은 의원께 여쭐게요.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호남 출마를 하겠다 했잖아요. 나는 네. 험지로 나서겠다. 네. 이것도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저도 이렇게 합니다. 좀 이렇게 압박 또는 이렇게 무언의 어떤 요구 어떻게 보세요? 이런 해석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의미 없습니까? 아니 그게 그동안에 무슨 우리 당에서 그분에 대해서 뭔가를 제대로 좀 조금이라도 베풀어주고 난 다음에 선당우사를 요구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괴롭히기만 했으면서 뭐 이정현 위원장이 제가 나가니까 당신도 나가세요라고 하는 게 무슨 강제가 되고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예.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경기지사의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이죠. 양향자 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함진규 전 의원입니다. 뭐 언론의 분석 저희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현재도 경기지사의 국면은 뭐 국민의힘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후보들한테도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요. 우리는 뭐야? 우리 신청했는데. 기존에 있는 어떤 후보자들의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아예 공증해주고 인정해줘 버리는 꼴이어서 예. 출마를 준비하시는 지금 현재 후보자, 두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김종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대한 어떤 배신자 프레임 이걸 벗게 해주는 사과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승민 후보가 그냥 중도적인 인물이다 이 이미지로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후보자,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당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선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바뀌고 정말 변화하는 모습, 윤 어게인 세력과 결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뛸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나가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전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께 짧게 이렇게만 여쭐게요. 그럼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준비 상황, 그러니까 뭐 배신자 프레임은 사과해야 되고 또는 여건도 만들어내주고 그런 걸 다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나설 것이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하다? 아니요, 뭐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능하죠. 불가능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어렵죠. 생각을 해보세요. 유승민 후보가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와서 지원 유세해주겠다고 하면 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님도 그러잖아요. 그거 참 받기 어렵다. 왜냐면 본인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 당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거예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가 나오는데 당대표는 와서 유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 다 요구하는 대로 장동혁 대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우리는 친윤과 절연을 한다. 더 이상 이거 잘못된 것이다. 탄핵은 불가피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안 받아들이면 제가 보기엔 유승민 의원께서 전 대표가 그 경기도지사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결의문도 냈고 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발언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모시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꿀까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 예. 사실상 그 쉽지 않은 쉽지 얘기다. 않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출마할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춰줘서 즉 지도부가 모시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할 가능성이 거의 낮죠. 낮다. 두 분 다 낮다. 지금까지 바뀌라고 그렇게 외쳐도 안 바뀌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은 순항 중인가? 오늘 마침 밤에 토론회가 또 있네요. 3인 토론회가 있습니다. 모두 명심을 앞세우고 있고요. 김남국 대변인 보시기에 오늘 경기지사 민주당 3인 경선 합동 토론회 뭐가 좀 핵심이 될까요? 명심은 그만, 이제 그만. 정책입니까? 정책으로 가자. 이제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수행을 너무 잘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다 보니까 후보자들 모두가 이제 명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선거 캠페인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단 이게 경기도지사 후보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이번 토론회는 그런 명심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 경기도민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정책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좀 많이 바꿔놓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의 어떤 진보냐 보수냐 이런 이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정말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주의로 좀 바꿔놨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런 정책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민주당 3파전. 글쎄요, 근데 저는 추미애 그 전 법사위원장 생각하면 뭐 추다르크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쟁 이미지밖에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우리 당의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두 분 다 뭐 굉장한 그 싸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싸움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추미애 대표가 어떤 변신을 보여줄지 추미애 후보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싸움만 하시던 분이 과연 경기도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거 저는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란히 서울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민주당이 따로 3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따로 3명 각각 다른 방송사에서 합니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역시나 정원호 경선 후보를 타 후보들이 견제하는, 그리고 그 소재는 도이치모터스가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앞서가다 보니까 따라오는 박주민 전현희 후보가 공세를 좀 거세게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이치모터스 뭐 후원뿐만 아니라 성동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세밀한 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경선 TV 토론회가 굉장히 좀 불이 붙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검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미난 경선이 치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는 박주민 의원이 좀 너무 네거티브 아니야? 물론 박주민 의원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네거티브가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감수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했지만 뭐 그렇게 박주민 의원 쪽에 약간 거센 공방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거티브와 검증이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 기준을 모호하기 때문에 나누기가 사실 어려운데요. 따라가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날카롭게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공격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 사랑하는 어떤 많은 후보자를 사랑하는 당원 입장에서는 경선에서 우리 동지들끼리 좀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네거티브로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후보자가 그 선을 잘 넘지 않고 검증의 영역에 머물면서 동시에 억지의 어떤 네거티브, 발목 잡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게 검증을 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요. 또 검증을 받는 사람 후보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혁 의원 보시기에는 네거티브입니까 이건? 아니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필요한 겁니까? 아니, 저 정도의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장 3선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메인 무대에 등장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선에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좀 재미는 없습니다, 솔직히. 재미는 별로 없고.
그리고 과거에 그건 이제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오세훈, 안철수 2020년도에 그 두 사람이 경쟁할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은 재미는 지금 양당 모두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당 모두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한번 3명 볼게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울시장 현직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재미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재규 최고지 말씀처럼 예. 박빙 아주 뭐 용어 쌍박해가지고 2, 3%, 1, 2% 차이가 나가지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경기가 재밌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선두주자가 양당에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민주당의 경선은 정책 토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꼭 시청할 생각입니다. 예. 박수민 의원이 그래도 조금 뭐 언론 노출도 많이 되면서 뭔가 오세훈 시장 훌륭하지만 뭐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휴대폰도 아직 썽썽하지만 새로 나오면 바꾸잖아요. 이런 표현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뭐 후보로서 얼마든지 도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런데 저기 재미없다.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다 예. 훌륭한 분들이에요. 윤희숙 의원도 뭐 과거에 의원 할 때 반짝반짝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후보의 개인적인 자격들로 보면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당 자체가 다른 문제로 굉장히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후보만으로 따져보면 저희 당 후보들이 훨씬 이 토론이나 경쟁력이나 이런 것 부분에서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불이 잘 안 붙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서울과 경기 사실 평소 같으면 굉장히 뭐 양당 모두 정말 뜨거운 어떤 접전이 토론이 펼쳐질 텐데 조금은 약간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재미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어떤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지도 모르고 또 하니까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대변인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없어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곳 경기 재보궐 안산갑 양문석 전 의원이 김용 부원장에게 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 비판도 받기도 했고요. 김남국 전 의원도 적임자 논하기 앞서 안산 시민의 기대와 막중한 책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라고 비판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대변인 출마하십니까? 이거 지난주에도 여쭤봤었는데. 저는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 당의 명령을 내려주신다고 하면 예. 언제든지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 뭐 당장 출마 사무실을 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안산갑에 있는 많은 활동하시는 우리 당원들 분들 그리고 고모님들 그리고 또 저희 나이 또이가 교육에 또 관심이 많아서 예.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수건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청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쓴 이유가 중앙에서 양문석 의원님은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피해자를 언급을 했지만 네. 그러나 또 지역에서는 정말 우리 삶에 직결된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이역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89블럭과 90블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래서 안산에 대한 미래를 그려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마 선언 안 문장만 못 들었으면 거의 출마 선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와 이제 같이 패널을 하시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게 뭐 페이버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유리하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양문석 전 의원이 얘기한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본인도 지금 비리 혐의로 지금 그 의원직에서 떨어진 분 아니십니까? 예, 사기 대출혐의였죠. 그런데 김용 씨가 누구예요? 김용 씨는 2심까지 지금 유죄를 받은 분이에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저분이 저렇게 전국을 돌면서 출판기자회를 하면서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비리 혐의로 물러나는 분이 그 2심까지 유죄받은 분을 와라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보기가 좋습니까? 너무 이상해. 그리고 저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야,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속된 말로 한상 말아 올린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아부를 해서 나중에 내가 무슨 사면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분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본인이 그 안산에 계신 그 유권자들한테 자기를 뽑아준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침잠해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뭔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또 세금을 쓰게 되고 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기 후임자를 지명하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저게 예. 뭡니까? 그리고 거론되는 인물 중에 조국 혁신당 대표도 있습니다. 그 안산 지역의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이렇게 좀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아니면 안산갑이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조국 대표가 직접 부산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부산 출마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부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급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명분 없는 출마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보궐선거 지역을 정하는 그런 어떤 순간에서 명분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한동훈 대표와 붙는 어떤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 글쎄요, 근데 뭐 조금 궁색해 보여요. 당원들이 요구한다 이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딱 정하시면 되는데 보면 뭐 안산갑이든 군산이든 민주당에 이렇게 뭐랄까 나 좀 거기 나갈 테니까 좀 자리 좀 피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좀 들어서 아니 고향이 부산이시잖아요. 그럼 뭐 부산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나오셔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럼 뭐 군산이라든가 안산갑은 본인이 무슨 거기에 뭐 아무런 뭐가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짧게 요거 좀 볼게요. 주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 SNL이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조국 대표를 향한 발언이 나왔고요. 이후에 조국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노래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노래 제목이요. 이제 욕설이죠. F로 시작하는 영문 욕설인 제목입니다. 저희가 XXX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또 문제가 되니까 비공개로 한번 전환했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김종혁 의원께서는 지금 이 상황 예능 출연에 대한 뭐 조국 대표는 물론 그걸 겨냥한 거라고 명시하고 말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 조국 혁신당 층에서 뭐 한동훈 대표 출연하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 누구를 겨냥해서 저런 걸 올려놓은 겁니까? 저 욕이잖아요, 명백하게. 그러면 좀 민주당에 대한 욕입니까? 왜 나한테 빨리 어떤 그 재보궐선거에서 길 터주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해서 무슨 뭐 대통령이 됐든 여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공당의 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인 저 노래에 누가 쉬어봤더니 그 저 F 워드가 FU 하는 게 30 몇 번 나온대요. 송영훈 대변인이죠. 저희 채널이기도 합니다. 예. 잘 세시네요. 송영훈 변호사가 쉬어봤더니 30 몇 번이랍니다. 아니 도대체가 저런 노래를 왜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욕설투성이의 노래를 도대체 본인의 페북에다 왜 올려놓는 겁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이거 한동훈 향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궁색해 보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한 전 대표가 SNL에 출연한지도 몰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0일을 맞았다고 하네요. 제주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9개월간 이어졌던 지역 현장 행보의 마지막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취임 300일 말고 다른 기념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하고 제 아내하고 제주도로 왔는데 원래 이제 7일 호텔 예약을 하고 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4일을 더 연장해서 재판 다 미루고 그때 당시 의뢰인한테 좀 미안하지만 11일간 여기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 둘러봤었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이 대통령 ABC론 애둘러 비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요. 뭔가를 선택,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냐.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국민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뭐 유시민 작가를 거론하거나 ABC를 거론한 건 아닙니다만 언론에서 이 발언이 유 작가가 했던 ABC론과 좀 상반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지 모르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당대표 시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난 국정 취임한 이후에도 본인의 어떤 철학이다, 소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오셨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의 국정과제의 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기준들도 국민 삶을 바꾸는 그런 실용적 과제, 그리고 엄청 거창한 어떤 개혁 과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미루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소소한 국민의 삶을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루지 말고 하자라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ABC 이론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또 갑론을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저는 그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의 철학을, 국정 철학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ABC로 비판한 절대 거죠. 아니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정치인들이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과거에 이제 막스 베버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 뭐냐면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책임윤리와 신념윤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가 뭐 막스 베버 거론해가면서 얘기하니까 뭐 누가 어드바이스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야, 정치인은 자기의 신념윤리로만 정치하는 거 아니야. 국민에 대한 책임윤리가 있어. 라는 것을 막스 베버의 얘기를 애둘러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건 누가 봐도 유시민 작가의 ABC론에 대해서, 그리고 막스 베버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꾸로 한 방 매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새 주가 시작됐는데도 또 ABC론이 나와서 ABC론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62.2%가 긍정, 32.2%가 부정. 그래서 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는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의 텃밭 대구,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한나라당에 복당한 민선 초대시장을 포함해서 지난 8번의 지방선거에서 모두 보수 계열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보수 정당 입장에선 패배의 기억이 없는 땅, 울타리 안에 있는 내 땅, 말 그대로 텃밭. 그래서 어쩌면 이 텃밭 정도는 가꾸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마침 며칠 전 대구 지역 신문은 일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텃밭의 변화한 민심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구가 웃음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 전국 꼴찌, 텃밭이 황무지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이 살펴보기 시작한 듯합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공천 잡음에 휩싸인 상황에서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익숙한 선택이냐, 새로운 변화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고심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김건희 씨 일가가 양평 고속도로의 변경된 종점 인근에서 주택 사업을 하려 했던 문건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이걸 개발하면 48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